마지막 날 학회 마지막 날까지 아침 일찍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성과 관리와 지역 공동체의 공동 생산을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총 두 분의 발표자가 계시고 한 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란입니다. 다음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행정연구원 현재 정부 업무평가지원센터 제도관리팀의 수석연구원으로 계신 김혜원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에 계신 유한결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토론을 맡아주실 문창웅 전주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발표는 한 15분 정도 각각 하실 거고요. 토론은 오늘 원래 세 분이 발표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두 분으로 지금 줄어들어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시간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오늘 편하게 얘기 이제 들으시고 느끼신 것들 있으면 의견 보태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더 이 자리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 김혜원 박사님의 발표를 듣고 저희는 일단 이 스크린을 가리면 안 되니까 네,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의 김혜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임무 지원 조직의 성과 관리, 그중에서 지방정부 의회 사무기구의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연구는 아직 완성된 연구가 아니라 좀 탐색적 수준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좀 들으시다가 아마 좀 약간 좀 빈칸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보시는 동안 뭐 좀 이렇게 코멘트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이제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2020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권이 크게 확대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제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지방의회, 그 중에서 의회 사무기구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 연구원이 있는 서울 은평구 의회의 그 조직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의장 밑에 이제 이렇게 지방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그 구의회를 지원하는 사무기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사무국장 밑에 이제 의정이나 의사, 뭐 홍보, 좀 지자체마다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의회 사무기구에 있었던 조직들이고,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나와 있는 그 오른쪽에 전문위원, 이 스태프 조직이 이제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금 보다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전문 보좌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과적으로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로 그렇다면 지방의회 사무기구에서 성과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 개정 전후로 성과관리에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좀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 그 이론적인 논의가 이제 전통적인 성과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조직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션이 있고, 이 미션을 바탕으로 이제 전략 목표나 성과 목표와 같은 하위 목표 체계를 구성을 함으로써 하위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직의 그 임무를 달성하는 그런 수직적인 그 임무 전달 기능을 바탕으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 임무 전달 미션 딜리버리 기능과 더불어서 이 딜리버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미션 서포트, 미션 임무 지원 조직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임무 지원 조직의 기능 같은 경우는 대내적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뭐 법률 검토나 뭐 예산 조직과 같은 이제 자원 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원 대응이나 뭐 투명성, 청렴성을 확보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뭐 이렇게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 임무 전달 기능과 임무 지원 조직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이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성과 관리 연구에서 이러한 스태프 조직의 성과, 그리고 임무 지원 조직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이제 지방의회 성과 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기존의 지방의회 성과 관리에 대한 연구들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부 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역학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이제 지방의회의 어떤 자치 역량,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부분, 그리고 일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특히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지원 조직의 기능과 조직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선행 연구 연도를 보시면 초기에는 이제 제도 법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 직후에는 주로 어떻게 이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주가 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정책 지원관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금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 정책 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다양하게 주어지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원 조직에 대한 정책 지원관 제도에 대한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연구가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성과를 이제 논리 모형에 따라서 좀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왼쪽에 제시된 것처럼 입법, 의결, 견제, 감시, 주민 대표 기능 등으로 이제 조금 유형화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정책 현장에서는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지, 그리고 복잡해지는 지역 현안을 좀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런 니즈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함으로써 이제 구체적으로 뭐 조례를 어떻게 재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결산 심의나 이제 시정 질의, 뭐 공청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의 결과로서 1차적인 결과물로서 이제 안건 처리율이라든지 뭐 행정감사 지적 사항수, 뭐 이런 식의 이제 1차적인 산출 지표를 성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의정 활동의 질을 개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이러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러한 일련의 논리 구조를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어떤 식의 지원을 하고 이 지원의 성과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인데요. 이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사무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분석 자료로는 지자체에서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의 목표 체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수행을 할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단에 나와 있는 표처럼 각각의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그 정책 사업의 그 개별적인 그 성과 지표를 이런 식으로 수립을 하고, 네, 과거의 실적지와 목표치, 그 향후 목표치 요런 식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성과 관리, 성과 측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을 내용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분석 시점은 그 사실 이게 그 1 차도 조금 선행 연구가 있고 지금 후속 연구를 좀 더 확장해서 진행을 하는 중인데, 2020년에 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그 전 2년과 전후에 그 변화를 좀 보려고 하면서 그 좀 최신 데이터를 좀 더 반영을 해서 이제 실제로 그 2018년, 2019년 성과 계획서에 대해서 2026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 의회 사무기구의 성과 지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입법 의결, 그다음에 견제 감시, 주민 대표 소통, 전문성, 의회 운영 이렇게 6가지 유형화를 해 보았고요.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규모가 많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전체 정책 사업 수, 그리고 각 정책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의 수, 그다음에 정책 사업의 예산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회 사무기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개의 정책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제 각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약 한 2개 정도의 성과 지표를 활용을 하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정책 지원관 인력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시 지역과 구 지역에서 크게 정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과 지표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이 그 성과 지표가 이제 2019년 대비 2026년에 변화가 없이 동일한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와 일부가 변화한 경우, 그리고 전체 지표를 완전히 변경해서 운영하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전체 분석 대상이 202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79%는 전혀 변경이 없이 기존 지표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변화를 해서 운영하는 곳이 17%, 그리고 전체 성과지표를 변경해서 운영하는 곳이 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군구 중에서는 이제 그 특히 이제 군 지역에서 사실 변화 없이 거의 관성적으로 그 성과지표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일부 변화한 경우에는 이제 구 지역에서 조금 많이 좀 일부 변경을 하고, 이제 전체 변화한 곳은 사실 뭐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살펴봤던 6개 유형별로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그 성과지표 변화가 아예 없었던 집단 같은 경우는 입법 의결, 그러니까 뭐 회기 내 그거 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뭐 회의록 작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입법 의결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변화한 집단에서는 그 2019년에는 소통, 입법 의결, 전문성 순이었다고 한다면 26년에는 소통은 그래도인데 전문성에 대한 성과 지표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과 지표가 모두 변화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19년에는 이제 소통과 뭐 홍보나 이런 부분, 그 소통이나 운영 관리, 입법 의결 순이었다라고 한다면 26년에는 전문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전문 역량을 보자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회 성과 기구의 어떤 성과 관리 지향점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래도 좀 지자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성과관리 역량이 낮아서 나타나는 문제 같긴 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의회 사무기구는 일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성과가 지방의원의 성과, 지방의회의 성과와 지원 조직의 성과가 굉장히 혼재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예시를 제가 잠깐 그 좀 섞어서 좀 정리를 했는데, 가령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입법 의결에 대한 이제 그 성과 지표인데요. 지원 기구의 경우에는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자치 법규의 재개정에 전후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기구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입법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지방 의원의 이제 어떤 그 성과로서 안건 처리 횟수와 같은 그 지표들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문성에 대한 지표인데,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역량 강화 교육 횟수와 같은 부분들이 같이 제시가 되면서 뭐 의정 활동, 뭐 연수 활동이라든지, 근데 이와 더불어서 지원 그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원 조직의 성과와
그 지원 조직의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나타나야 하는 그 지방의원의 성과가 굉장히 혼재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 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정책 이 전문성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그 성과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제시된 것처럼 막 세미나나 의원 연구단체와 같은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국내외 연수사업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지표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대부분 외유성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성과 지표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굉장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성과 지표는 사실 아직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좀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전체적인 그 경향을 살펴봤을 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전후로 이제 그 지방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성과 지표를 살펴봤을 때 그 대다수에 해당하는 78%의 지자체에서는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성과 지표 그 지방의회 성과 창출을 위한 좀 어떤 조직적인 제도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직 그 미흡한 측면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를 변경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일정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 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의 성과 지표와 지원 조직의 성과 지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성과인가가 가장 먼저 그 선제적으로 조금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임무 집행 기능에 비해서 이제 스태프 조직의 이 임무 지원 기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성과 지표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지방의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지원 조직은 그때 이제 대응하는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목표치를 사전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좀 특성상 성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원 조직의 역할 범위나 이제 성과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로는 이제 아직 그 오늘도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 자료가 계속 들어온 중이어서 이제 좀 전수조사를 좀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그 지원 조직의 성과 유형을 지금은 그냥 6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유형화를 했는데, 사실 앞에 살펴봤던 이 성과 지표 혼재 측면에서 지원 조직의 성과를 좀 더 예쁘게 발라낼 수 있는 그런 유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성과와 지원 조직의 성과 간의 좀 이론적 연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원 조직이 수행하는 어떠한 역할, 그 이들이 창출하는 어떠한 성과가 궁극적으로 지방의회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보강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 의회 지원 조직, 그 의회 의회 사무기구의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음. 네. 오늘 제가 할 발표는 기후 운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앞서 하신 연구랑 좀 뭔가 결이 많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뭐 연계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제 네. 여기 저희가 연구한 기후 운동이라는 행위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기후 변화를 완화하거나 그 영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구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시민들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위나 집회를 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청원서를 써서 뭐 배포를 한다든지, 정치인한테 직접 연락을 한다든지,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시민 운동의 범위 안에 있는 기후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 그 제
제가 한 공부가 사회심리학인데 여기서 많이 고민하는 게 개인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연구들이나 기존의 생각들이 저희 학계 내에서는 좀 개인의 범주 안에서 개인 영역 안에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행동들이 기후 변화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제도 변화에 개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가 기후 운동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기후 운동에 대해서 보는 세부적인 부분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은 주로 나오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후 운동, 시민 행동에 대해서 나온 연구 결과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연구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집회나 청원 등의 앞장서는 환경 운동가에 대해서 전투적이다, 별나다, 극단적이다, 비위생적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고 또 이 연구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연구고 다음에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한 연구에서는 인제 사회 운동가 자체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집단주의 문화인데 그와 반해서 좀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도 이제 비건이나 채식 등 기후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꺼리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운동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근데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런 결과들은 주로 이제 개인의 영역 안에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환경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뭐 소비라든지 뭐 라이프 스타일 변화라든지 이런 행동 반경 내에서 행동을 해야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후 운동의 이제 현황을 살펴보면은 국내에서는 한국 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려는 높지만 이제 개인이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소극적이고 기업과 정부에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뭐 시민 운동을 하는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Youth for Climate Action 등 시민단체와 청년 기후 단체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존재감은 좀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은 좀 작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국내 정서가 이런 기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후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그 이야기가 경시되거나 고립된다는 느낌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았고 또 청년 기후 단체의 경우는 자신들이 이제 피해자 혹은 취약 집단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연구의 주제는 이제 한국에서 기후 운동 참여를 했을 때 사회적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탐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본 부분은 기후 운동에 대해서 사회 규범이 어떤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행동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 어 그리고 기후 운동가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부여가 되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뭐 이기적으로 보는지 이타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이런 영향들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맥락이 어떤 게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수도권과 부산에 사는 20 명의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 내용은 이제 정성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코딩을 통해서 인터뷰한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어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 발견된 것은 기후 운동에 대해서 노출이 대체로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참가자 중 20명 중 11 명은 국내에서 이 기후 운동을 하는 것을 접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후 운동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이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 이타적이고 이제 좀 더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뭐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기후 운동을 하면은 그것을 돕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정부 정책에 있어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개체가 환경 단체가 아니냐고 하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 노출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그에 반해 좀 다른 이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후 변화와 기후 시민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와닿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감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이유에는 이제 일상에 느껴질 만한 변화를 가져오느냐, 기후 변화가, 아니면은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시민 뭐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변화도 체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와 연계해서 좀 개인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기후 시민 운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어 나타낼 변화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비슷한 연계된 결과가, 기후 운동을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 기후 운동가들이 이제 정부에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 제도가 변화하는 그 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제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정치인들이 시민의 공익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음 또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제 기후 시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많이 나온 얘기가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20명 중 14 명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면서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어떤 맥락을 보면은 본인이 "나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추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러기를 기대한다는 어 맥락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도 생각이겠지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런 시민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먼저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을 기피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도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 운동 같은 거는 뭔가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을 바꾸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유발될까 봐 그게 두렵다는 이야기와, 정치적 발언은 아예 회피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이제 시사점을 보자면, 이제
기후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체감성이 낮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좀 어떤 해결 방안을 보자면 기후 단체들이 많이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노출을 확대시키고 기후 단체와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증진시키면 어 어떤 기후 운동의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어 인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체감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도 우리나라는 어떤 뭐 날씨 변화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 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고 뭐 에어컨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많이 이런 효과를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런 인프라가 없는 나라에서는 어 아마도 그 체감성이 더 높을 텐데 그런 상황을 좀 더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기후 정의에 대한 개념을 교육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개선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측정을 하면은 꽤 높다고 나오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는 체감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이런 거를 측정할 때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측정할 때 체감성이 또 같이 측정을 하는 게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경제적 안정이라는 인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드러났는데 그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서로에게 좀 요구되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민 운동이나 이런 거 참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압박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시민으로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인제 서로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든 보면 덜어내는 어떤 사회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규범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점점 이제 개인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시기가 미뤄지고 그 안정 자체가 별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기후 운동, 시민 운동 같은 거는 후순위로 밀려나면 인제 뭐 참여를 할 사람도 없고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도 만약에 무직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행동에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좀 정당성이 없거나 정상 범위가 아니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제 이 뭐 해결한다기보다는 완화할 방향은 뭐 직장 내에서 어떤 사회적 기여로 인정해 주는 시간을 확보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인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시민 참여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어 자원을 확보하기도 하고 어떤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기도 하면 이런 인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존에 생각하는 봉사활동 영역보다 좀 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 정책 제안 활동, 기후 변화 관련 산업 현안 분석,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의 좀 그 임팩트가 큰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 시간을 생각 안 하고 했는데 네. 네 마쳤습니다. 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나요?
네. 첫 번째 발표는 유혜원 박사님의 임무 지원 조직의 성과 관리, 지방정부의회 사무기구의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방의회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셨을 거고, 아직 낯선 분들은 좀 새롭게 지방의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량이랑 성과평가, 그리고 이 성과를 측정하는 것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 과정에 굉장히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성과 관리 부분의 지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발표였습니다. 유한결 박사님의 발표도 아마 끝나고 오늘 토론자 한 분이시니까 아마 토론도 이제 토론자분의 토론을 듣고 저도 들으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창훈 교수님께서 토론 두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문창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전반적인 좀 총평 같은 총평을 한번 좀 해보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좀 논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이 일단 공통적으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측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어려운 논문들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이제 임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쨌든 이제 미션을 서포트하는 그룹인데, 그런 이제 미션을 서포트하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미션을 실제로 수행하는 그룹이 하는 거를 서포트하는 거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측정을 해야 된다, 약간 요런 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결 박사님의 연구 같은 경우에 기후 운동의 어떻게 보면 효과인데, 그 기후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감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한데, 과연 우리가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얼마나 체감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측정을 조금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를 좀 측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두 논문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인 좀 특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쨌든 이 세션의 주제가 코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공동 생산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두 집단, 다루고 있는 집단이 어쩌면 코프로덕션의 이제 메인 생산자들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시민들이 직접적인 코프로덕션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유한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러면 코프로덕션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이게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 기후 운동에 나선 시민들이나 아니면 뭐 미션 서포트 그룹이나 두 그룹 모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코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정부와 이제 그 시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생산하는 사람들의 이 조력이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두 연구가 다시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한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김혜원 박사님 논문부터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미션 서포트 조직이라는 게 사실 성과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비껴갔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 그러고 실제 이제 지방 의회에서 그 정책 지원관이 하는 역할과 정책 지원관의 지위 포지션을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 이게 정책 지원관이 대부분 다 임기제 공무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 어느 정도 임기가 끝나면은 사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책 지원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데, 아니면은 뭐 퇴사를 하거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계약직이죠. 그런 계약직에 대한 이 성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면서도 사실 그동안 많이 외면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 재밌는 연구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고 이제 또 그 이게 저도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한테 정보공개 청구하면 한
두세 달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다 제대로 모으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자료 구축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다만 이제 연구에서 이제 어쨌든 앞에서 말씀하신 탐색적인 연구에 가깝지만 사실 이 연구가 그 정부 개정 전후라는 어쨌든 보면 제도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 정말 좀 안타까운 면일 수도 있는데 2020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를 겪고 그러고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긴 했지만 지방 소멸 이슈가 대두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인과관계를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정부 개정의 효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박사님들의 연구가 조금 약간 혼합 연구라 하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김혜원 박사님의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성과 지표의 변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량적인 영역에 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지표가 얼만큼 변화했냐 약간 요런 것들에 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79%의 지자체가 사실 기존 성과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지자체가 그럼 잘못하고 있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제 성과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과 평가나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속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변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과거에 잘 만들어 놔서 그냥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약간 김혜원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개정이 됐는데 이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 성과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다. 약간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마음은 후자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 후자의 가능성이 사실 이제 지방 연구하거나 실제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전자의 가능성도 고려를 하면서 어쨌든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은 그러다 보니까 정책 지원관들의 실질적인 경험들 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양적 연구로만 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한두 분의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조금 덧붙이면 충분히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종속 변수에서도 그러니까 변경 여부가 핵심적인 종속 변수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과 관리나 이런 지표의 측면에서 변경이 과연 이게 그 성과 관리의 개선이나 이런 개선의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긴 하죠. 하지만 그걸 정말 개선으로 볼 수 있느냐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좀 고민과 이 인터뷰를 실제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책 지원관 업무를 하셨던 그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랑 좀 얘기를 해 봤을 때 특히 이제 지역 의회에서 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단위가 좀 작은 그러니까 군으로 갈수록 이 지방 의회에서 의원이 갖는 역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로그롤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행태가 좀 자주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관이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까 뭐 시군구에 대한 얘기들로 조금 얘기를 다뤘지만 좀 시군구에 또 사실 이제 실제 변경이 있더라도 어떤 메커니즘이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는지는 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사실 이 연구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조금 이런 좀 질적인 내용이 좀 보완이 돼야 훨씬 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지. 특히 이제 이 되게 어려운 연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제 미션 서포트의 그룹의 성과. 이게 사실 이제 미션 아무리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도 이 실제로 의원들이 제대로 안 하면은 이게 성과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특히 막 이제 뭐 얘기했던 뭐 성과 지표, 성과에서 뭐 기존에 얘기했던 뭐 외유성 논란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원래 성과 이제 관리 쪽에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좀 잘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유한결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저한테는 좀 재미있는 연구였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 운동에 사실 저는 이제 참여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냐. 사실 우리가 행정학에서는 일단은 참여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여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그러니까 심리 요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행정학에서 좀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찾았던 내용 중에서 이제 경제적 안정을 앞세우는 규범이라든지 뭐 갈등 회피, 낮은 체감성 요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안정을 앞세우는 규범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제가 그 김혜원 박사님이 계신 이제 행연에 있을 때 저도 이제 그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라는 그 어쨌든 양적 연구의 데이터 조사를 좀 했거든요. 거기에서 늘 1순위는 경제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국민이나 모든 두 집단 모두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선시하는 그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게 사실 경제적 안정입니다. 어딜 가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고도의 뭐 압축적인 뭐 근대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근대화의 산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근대화의 산물로 이게 압축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는 약간 그런 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안정과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의 여전한 1순위인데, 아이러니 이유는 늘 우리들은 경제가 안 좋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낮은 체감성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조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우리가 좀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조금 그 국가에 비해서 다른 사회 규범이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뭐 안 좋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조금 후순위로 많이 밀려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되게 기후 운동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찾아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재밌게 조금 받아들여졌고요. 네, 여기서 근데 이제 조금 그 좀 더 궁금하거나 조금 사실 이제 제가 질적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들었던 생각은, 이게 물론 이제 20명이라는 표본 규모가 좀 적기는 하지만 이 아까 보여드렸던 뭐 연령이라든지 뭐 어떤 뭐 직업이나 이런 부분 중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세대가 이런 뭐 물론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청년 세대가 뭐 경제 안정을 뭐 좀 주로 언급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무직자의 기후 운동을 존중받기 어렵다 뭐 요런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 그건 누가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특히 대표 그 세대를 대표한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지만 어쨌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사실은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어쨌든 이 기후 운동이라는 거의 본질적인 가치가 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최근에는 이제 현재 세대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체감성이라는 것을 이제 척도에 포함한다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면서 어쨌든 사회 심리를 조금 공부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좀 찾아봤을 때 그 뭐 이전 그 심리적인 거리감 뭐 요런 개념이나 척도가 있더라고요. 이거와 체감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 그 이제 저나 아니면 이제 플로어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고 이게 기후 운동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참가자가 제시된 기후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 변화를 겨냥한 집합 행동이라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아까 선행연구 검토에서 뭔가 비건이나 채식 재활용 등 이제 개인들이 하는 그 생활 양식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거와 기후 운동 간의 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뭐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하는지, 사실 이제 뭐 좀 사견을 얘기하자면 제 와이프는 이제 뭐 이런 기후 운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버리는 거 하나하나 되게 신경 쓰고 막 이러면 막 "환경 오염이 막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막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운동에서 집합적인 운동과 이 개인의 그냥 수행할 수 있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되게 좀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이게 한국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선진국이나 뭐 요런 거에 비교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이 한번 그 아까 공주하신 분이 이제 네덜란드 분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유럽과의 비교나 요런 것들도 조금 한번 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하시면 좀 더 좋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의 특수성을 조금 더 만약에 찾고 싶으시면 그렇게 조금 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토론이 한 명이어 가지고 최대한 최대한 길게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역시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문창훈 교수님이신데 오늘 좋은 발표에 대해서 이제 한 분이셨지만 풍부한 토론 굉장히 통찰력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점들을 좀 적어 놔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혜원 박사님 연구, 사실 저는 조직 뭐 지방 의회나 아니면 이런 성과 관리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이제 박사님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논리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셨다는 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 토론들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데, 개수 위주로 이제 정량적으로 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위주로 이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든지 이제 발전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계속 연구를 하시겠지만 이 개수뿐만이 아니라 개수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5개가 변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변했다고 해도 이게 단순히 문구만 변한 건지 아니면 아예 정말 추구하는 이 안에 가치가 변한 건지, 측정하고자 하는 뭔가 개념적인 그 변화한 건지, 이제 어떤 것이 주로 변화의 요인이 되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구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이제 국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셨냐면 그 법 조문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를 텍스트 시뮬러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변화를 했는지. 근데 거기서 뽑아내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법을 개정했다 하면 성과로 인정이 되니까 잘했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정말 조사 하나 바꾼 거더라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 시뮬러리티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걸 수치화시켜서 이거를 나중에는 이제 로지스틱 분석으로 해서 이걸 정부 신뢰랑도 연결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아마 요 연구도 좀 그런 식으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분석 방법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너무 좋고, 또 만약에
또 그 방법이 필요하면 제가 같이 해 드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떤 것들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함의를 도출을 하실 때 더 얘기하실 부분들이 풍부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에서 법 개정 이전과 이후를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법 개정인지, 그리고 법 개정 이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그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함의를 뽑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지자체의 특성이 시군구라고 구별을 하신 부분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시군구 안에서도 지자체의 특성이 좀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 중에서도 또 군도 그렇지만 다 뭐 인구의 비율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전에 이제 문채원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지방 도시로 갈수록 의회의 힘이 굉장히 또 강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영향력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도 구별을 하셔가지고 이게 아마 정량적으로 그렇게까지 분석이 되진 않겠지만 그 안에 인구 구성까지 보실 수 있으면 잠재 집단 분석이라고 해서 그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뭔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연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았던 부분이 조직 역량이랑 개인 역량을 다르게 평가하더라라는 걸 짚어내셨으니까, 조직 역량에서 보는 포인트들, 그 핵심 개념들이 있고 개인 역량에서 보는 개념들이 있는데, 사실 조직에서 개인의 역량을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뭔가 더 촉진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제약을 하는지에 대한 또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직과 개인의 역량과의 관계도 이제 거시적 미시적으로 보셔서 함께 분석을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텍스트 시뮬러리티를 쓰지 않으실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매트릭스 표를 만드셔서 나중에 또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했더라라는 걸 그냥 이렇게 이게 내용 분석하셔가지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연구로 많이 확장 가능성이 있고, 탐색적 연구라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렇게 스피노프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좋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한결 박사님의 연구에서도 이제 재밌는 포인트들을 많이 봤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기후 문제 관련해서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코프로덕션하고는 또 이제 다른 개념, 추가적인 또 연결된 개념으로 해서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코크리에이션에는 이 기운 단순히 이제 시민 참여도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함께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인데, 문제인식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사실 아까 문채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의 이제 근현대사 발전을 봤을 때 경제 발전이 우선이었다는 기조가 한국 역사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그로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외에서도 예전에 저는 그러니까 잠깐 유엔에서 일을 했었는데, 유엔에서 일을 할 때도 보통은 이제 그린 그로스, 이게 좀 한참 전이긴 하지만 그린 그로스로 가자는 기조가 있었거든요. 녹색 성장으로 가자는 기조가 잠깐 그 정부 기조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녹색 성장으로 가고 있는 추세였지만, 한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브라운 그로스라고 하는 경제 성장이 우선되는 그런 경제 성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라는 그게 인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사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이 따라가는 모델이 이제 한국의 모델을 보통 경제 성장은 따라가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따라갔을 때 기후나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게 그때 많이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개인의 인식을 많이 지금 사회 인식으로 보셨는데, 저는 연구를 보면서 혹시 큐 방법론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인식을 탐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큐 방법론으로 분석을 하시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론은 아니어서 금방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공저자가 있다고 하시니까 같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그 큐방법론을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고 한데, 이 큐방법론은 저는 인식을 볼 때 많이 쓰거든요. 큐방법론을 써서. 왜냐면 왜 이 큐방법론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지금 여기에 인구 구성은 간단하게 연령만 나와 있긴 했는데, 사실 인구 구성의 연령이나 그리고 뭐 직업군이나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이 있으면 큐방법론으로 보통 샘플 한 3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 뭐 많아야 그런 샘플 정도인데 한 30명 정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식을 보는데 그 인식의 유형을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한 사람들의 인구 구성까지도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연구에서는
그리고 인식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산 지역과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기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의 인식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또 회사원분들은 또 인식을 또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까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좀 발라내시려면 이렇게 큐방법론을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20명 중에 사실 11명이 기후운동을 접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20명 중에 거의 절반으로 보이는 건데,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이제 인식 부분이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몰라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 그게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한 방향으로 수렴이 된 건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묶어놓고 이들의 인식을 한꺼번에 본다면은 그 두 개가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네, 그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아마 반구조화하거나 구조화해서 인터뷰지를 구성을 하셨을 텐데 요 이론적 틀이나 분석 틀이 어떤 것들로 이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발표에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공공 가치를 추구하는지랑도 아마 그 분석 틀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원까지도 이제 이런 뭐 기후변 운동에 대한 것들 더 노출을 확대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에 대한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책적 제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행정학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게 so what이라는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적 제언으로 많이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행정학 논문에서는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정책적 재원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라고 하는 재원이라기보다는 이 연구 분석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재원을 합니다라는 게 연결이 돼야지 굉장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처음에 분석 틀이랑 이제 분석의 연구 어떤 대상이 됐는지가 정합성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구성이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 결과 이렇게 분석을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인식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고 알지만 잘못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구분이 된다고 하면 이 둘에 대한 처방은 또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아까 또 제언하신 기후변화에 대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것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여기 특히 플로어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게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예전에는 한국이 이제 분리수거 통이 따로 있지 않는 시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교육을 많이 학교에서 진짜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독일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분리수거 통을 써서 분리수거를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이라고 하면서 뭐 굉장히 그때 당시가 좀 옛날이었는데도 기변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사실 그 시기에는 사람들의 이제 개인적인 인식이 당연히 제도화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모르다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만큼 분리수거 잘한 나라가 없거든요. 세계 나가봐도 어느 나라 가도 미국도 특히 그래요. 미국에서도 너무 놀란 게 모두 다 뭉뚱그려 버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몰라서 못했을 때 기후 운동에 대한 인식이 좀 없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언 주신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는데 두 분 연구 너무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한결 박사님한테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연구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이제 인식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분석하시려고 하는 분석 그리고 정책 제언이 연결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의 방향성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연구 부분에서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이제 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하지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다라는 게 인용이 사실 단순히 이제 인용이 형식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여태까지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인용이 붙으면 이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 한 얘기구나 아니면 어떤 또 연구를 이 같은 연구라고 해도 선행 연구에 이런 부분을 이런 기조로 이제 이런 흐름으로 주장을 하는 연구 학파가 있고 또 똑같은 개념이라도 다른 흐름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또 학파가 있고 또 그 저자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흐름에서 연구에 주장을 하는 사람이구나가 있으면 이런 흐름에선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흐름에선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또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들어가면 더 이제 그걸 파악하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까 들었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 오늘 플로어로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풍성하게 와주셔서 제가 사실 시간도 좀 있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는데 나는 너무 내향형이어서 죽어도 하기 싫다라고 하면 조용히 이렇게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어 주시면 제가 사인을 받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한양대학교에서 아까 인사를 했는데 오신 지금 석박통합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연구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동생산에 관심이 있어서 와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얘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마지막 학기 이번에 거치게 된 임예린입니다. 사실 공동생산 주제 발표 듣고 싶어서 왔는데 안 계셔서 좀 당황은 했지만 다른 두 분의 발표 너무 즐겁게 잘 들었고 제가 평소에 잘 다루지 않고 보지 않았던 주제의 발표라서 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은 학생인 입장인지라 무언가 토론자분들께서 주셨던 피드백처럼 풍성한 것들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리고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질문이 들었던 부분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미 사회자분 교수님이랑 그 토론자 교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특히 유한결 연구원님께서 하신 논문이 아무래도 행정학 연문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존 문헌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특히 인터뷰어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20명이라는 입장에서 일반화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었는데 다른 두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을 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승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김혜원 박사님과 유한결 박사님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비록 공동생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두 분이 발표해 주신 연구의 주제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김혜원 박사님 연구에 대해서는 그 문청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에 2019년과 2026년에 뭐 이제 그 전문관의 수라든지 뭐 목표 변화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런 양적 연구,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 통계를 봐주실 때 어떤 비포 애프터 변화를 비교를 해주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주제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지방자치법의 변화에 따른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특히나 좀 시차가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어떤 자료가 있을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2019년 이전에도 계속해서 좀 트렌드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진짜 2020년에 뭔가 점프가 있었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신다면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품이 많이 가고 좀 더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독자들에게 훨씬 더 친절하고 쉬운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한결 박사님 연구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사회자분과 토론자분께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기후운동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지만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또 보기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중간에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예, 이제 뭐 기후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같은 걸 봤을 때 가장 앞부분 서론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무슨 뭐 전투적이다라든지 뭐 너무 좀 거기만 튄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뭐 또 어떤 인식을 말씀을 해주셨냐면 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그런 기후 운동을 특별하게 밝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무언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뉴스 인터뷰에 나오신다든지 이런 류의 기후 운동과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고 채식을 하고 혹은 뭐 요즘에 이제 뭐 유행하는 플로깅을 한다든지 뭐 자동차 대신에 난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닐 거야라든지 이런 류의 어떤 매일매일 실천하는 개인의 기후 운동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두 분리수거를 하라고 배웠고 실제로 뭐 특히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하루 일주일에 하루씩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후 운동 인지 아닌지, 만약 이게 기후운동이라면 기후운동을 접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가지고요. 가장 슬라이드 첫 장의 기후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기후운동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연구의 포커스가 어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연구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떤 타겟 독자층을 혹은 정책적인 제언을 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혹시 뒤에 앉아 계신 분께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여기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뭐 느꼈던 부분, 생각이 드는 부분 있으면 네, 용감한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네, 월드컵 시즌이라. 문정현 교수님 축구 좋아하시죠? 잘하시죠, 엄청.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학부생 안민준입니다. 저는 그냥 다름이 아니라 질문 이런 건 아니고요. 그 기후 운동 그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연구원님께서는 뭔가 실천을 주최하시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실 것 같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겠지만 일단 기후운동, 환경운동가들이 결국에는 그 본인들의 영향력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려는 분들이시니까 제가 유튜브를 막 보다 보면 그 외국에서 그 뭔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막 길을 막고 막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약간 그런 걸 봤었어요, 동영상을. 그러면서 막 차가 가야 되는데 길을 막으면서 여기 지나가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고 약간 이런 걸 봤었을 때 사실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식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인식도 인식이지만 결국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뭔가 그렇게 아니 그런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저는 물론 연구하는 입장이신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환경 운동가 분들이 저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학생들 중에 한 명 정도 더 있을까요? 아니면 네. 아니 이렇게 맞은 것만 해도 문정현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맞은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과 관리와 지역 공동체 공동 생산에 대한 이 세션에서 발표자들도 너무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또 플로어에서도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고 또 무엇보다 토론자 문정원 교수님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저는 재밌었고 예,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5분 일찍이긴 한데, 그래서 서로 이제 여기에 학회에서도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연구자분들 서로 알아가고 같이 관심 있는 연구 있으면 좀 물어보면서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 그리고 연락처도 교환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